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남들처럼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오빠.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아버지 혼자 저희를 키워주셨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생하며 작은 땅 몇 평과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하셨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버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찾아뵙곤 했죠. 아버지는 늘 건강하셨어요. 여든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고 100살까지 살겠다고 농담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사흘 만에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아버지의 인맥이 그리 넓지 않으셨거든요. 친척들과 몇몇 이웃분들이 오셨을 뿐이었죠. 저는 그때 울 수도 없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오빠는 장례식 내내 침묵을 지켰어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죠. 오빠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몰랐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우리 만나서 아버지 일로 얘기 좀 해야겠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한 건요. 오빠와 만난 장소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찻집이었어요. 아이러니했죠.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다투게 될 줄이야. 아버지가 남기신 게 생각보다 많더라. 오빠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 서류에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300평,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통장에 남은 현금 약간. 전체 가치로 따지면 대략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눌 거야? 오빠의 질문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법대로 나누면 되잖아. 반반으로. 그런데 오빠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뭔 소리야?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다고? 장남이 집안 책임진다고 하셨잖아. 너도 들었을 거 아니야.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옛날식 농담 정도로 여겼거든요. 설마 진심이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빠,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요즘 세상에 무슨 농담?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 하실 분이야? 나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했어. 너는 결혼하고 나가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게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오빠, 나도 아버지 뒷바라지했어. 한 달에 몇 번씩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고. 그게 뭐가 되겠어? 나는 명절 때마다 아버지 아프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너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빠 부인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그런데 유산은 반반으로 나누자고 하면 말이 돼요? 시집간 딸이 친정재산에 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집간 딸?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었는데 언제부터 남의 사람이 된 거죠?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오빠가 대를 이어가야 하는 거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1세기인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건 법대로 나눠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빠가 책상을 탁 쳤어요. 법? 법이 뭐가 대단해? 아버지 마음을 법이 알겠어? 아버지는 분명히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어 하셨어. 그럼 유언장이라도 있어요? 명확한 증거가? 유언장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평소 아버지 말씀을 생각해보면 답은 뻔한 거고.
그날 우리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오빠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찻집에 남아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오빠에게만 모든 걸 맡기려고 하셨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당신 오빠랑 원만하게 합해보는 게 어때? 괜히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합의라니? 이건 제 권리의 문제라고요. 권리? 당신 오빠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데 굳이 싸워서 뭘 얻겠어? 가족이 더 소중하지 않아? 남편의 말에 더 속이 상했어요.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건가요?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 오빠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친척 고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얘야, 너희 오빠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갔다더라. 변호사요? 왜요? 유산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러 간 것 같던데. 너는 몰랐니?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가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저도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장 없이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럼 제 오빠가 뭘 상담하러 온 건가요? 변호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끔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후에 작성하는. 사후에?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오빠가 아버지의 지인들을 만나서 증언을 부탁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증언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였죠.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너희 오빠가 우리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 네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아들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해달라는데.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 네?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요? 응. 네 아버지는 오히려 요즘은 아들, 딸 구별 안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너희 오빠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오빠가 정말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제 친오빠가 저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처음부터 합의를 보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여보, 지금 제 오빠가 거짓 증언까지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법정까지 갈 일이야? 그냥 조금 양보하면 안 되겠어?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데요? 잘못한 건 오빠인데. 당신이 여자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족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순간 남편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혈육인 오빠는 저를 속이려 하고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약속한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펐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거든요. 다음 날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이었어요.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거라는 협박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시집간 딸이라고 친정에서 소외받아도 되는가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어요. 법정에서 만나자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깨질지라도 제 권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찾아다니고 아버지의 생전 말씀들을 정리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가까웠던 몇몇 분들이 진실을 증언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와 4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셨던 이웃 할아버지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는 요즘은 아들, 딸 구별 없다. 둘 다 내 자식인데 공평하게 해야지라고 늘 말씀하셨다. 특히 너에 대해서는 딸이 더 효성스럽다고 자랑하시곤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저를 정말 아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빠 가족이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는 오빠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어요. 한때는 저를 예뻐해 주던 오빠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것 같았어요. 재판은 오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인 원고가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정에서 자라신 분으로서 당연히 장남 상속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몇 명의 증인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증인들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5년 전에 들었다고 하다가 아니 10년 전이었나? 라고 바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분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피상속인과의 친밀도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저를 아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너희 둘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측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어요. 이웃 할아버지, 아버지와 친했던 동네 이발소 사장님, 그리고 아버지의 주치의 선생님까지 모두 일관되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셨다고 증언했어요.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제가 휴대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저와 통화하시던 내용이었어요. 아빠, 나중에 아빠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너희 둘이 반반 나누어 가져야지. 오빠라고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줄 이유가 뭐 있어? 다 내 자식인데. 그 녹음이 나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오빠가 얼굴이 새하얘졌고 오빠 변호사도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된 거야. 녹음을 조작할 수도 있잖아. 조작이라뇨? 이게 어떻게 조작이에요? 제가 맞섰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셨어. 넌 시집 가서 남의 사람이 됐는데. 왜 친정 재산에 욕심을 내는 거야?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왜 시집 갔다고 남의 사람이 돼요? 여자가 나서서 돈 얘기하는 게 보기 좋냐?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런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어.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우리를 보며 판사가 질서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다는 걸. 오빠는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도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다신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어릴 때 저를 등에 업고 다녔던 오빠, 제가 시집 갈 때 눈물 흘렸던 오빠가 이제는 제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저의 승소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저와 오빠가 반반씩 나누어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어요. 이긴 게 아니라 잃은 게 더 많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유산은 정말로 반반씩 나누어졌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의 지분을 받았고 오빠는 시골 땅을 가져갔어요. 현금은 반반씩 나누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제 권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빠와는 정말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서로 안부조차 묻지 않아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우리 얘기가 화제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욕심이 많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남편은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가족 모임이 없어진 걸 아쉬워해요. 아이들도 큰아버지를 못 만나는 걸 서운해하고요. 어떤 날은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돈을 포기하더라도 가족은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도 진정한 해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양보했다면 오빠는 역시 여자는 돈에 욕심이 없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무시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오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추억들,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그리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요. 그때의 오빠와 지금의 오빠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나 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었고요.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이 늘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관리도 하고 임대료도 받고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로워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 우연히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오빠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똑같이 안고 계셨고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저희를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비록 가족은 헤어졌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냈어요. 제 존재를 인정받았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제 권리를 지켜냈어요. 지금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오빠에 대한 원망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빠도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자기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혹시 언젠가 오빠가 마음을 바꾸고 연락을 해온다면 저는 받아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요.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집간 딸이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도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건 아픈 일이에요. 저도 매일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들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숨어있던 이기심과 편견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제가 겪은 일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화목하게 유산을 나누는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을 잘 관리해서 언젠가는 제 아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물려주고 싶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누가 더 효도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공평하게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주신 재산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게 되어서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당당히 살아갈게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제 권리를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모습일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정함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내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제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지, 새로운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완벽한 답은 없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용기 내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양보해야 한다. 여자가 나서서 돈 얘기하는 게 보기 싫다. 이런 말들 그만해주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별이나 출생 순서가 권리를 좌우할 이유는 없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과 권리를 지켜줘야 해요.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선택이 가족을 깨뜨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깨져 있던 관계를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깨진 관계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고, 아팠지만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